전에 귀 수술을 했어요. 네, 귀가 이제 자꾸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좀 많이 이래저래 닮은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형제들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형제 여럿인데 유난히 아버지 닮은 사람 있죠. 엄마 닮은 사람 있고. 그래서 가끔 형제들끼리 딱 모일 때 형제들이 놀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나이 먹을수록 아버지 닮아가냐? 아니면 아니면 누나가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나이 되니까 누나가 딱 엄마다. 엄마 그때 살 78kg였잖아, 누나. 누나 지금 80, 82? 딱 엄마 비슷하다, 진짜. 딱 비슷해, 엄마. 살도 그렇고 못돼 처먹은 인상도 그렇고 누나 너무 엄마 같아.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아버지를 조금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외모를 닮았나 그랬는데 몸이 아버지 되게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귀가 안 들리셨던 거,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치매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제가 귀 수술하는 거 저 엄마 모르게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 막내 누나 김미자, 이 촉새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참 입이 어느 집이나 그렇게 입이 싼 그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엄마 전화 와가지고 울고 막 우리 막둥이가 지그 애비를 닮아서 귀가 그렇냐고 막 또 울고 막. 근데 이제 귀가 왜 문제가 생겼냐면 중이염이라고 이렇게 귀 안에 물이 차는 거예요. 고막 안쪽으로. 근데 이게 밖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여기가 이제 울리면서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시는 소리들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저 막내 누나랑 식당에 갔는데 막내 누나 목사님 와이프거든요. 배를 엄청 큰 식당이었어요. 갈비집. 띵동. 예, 손님. 예수님? 여기 크리스찬이 하는 가게? 누나. 예수님이 아니고 예, 손님. 아, 나 예수님인 줄 알아. 목사님 와이프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인간의 이 구조의 신비를 알았어요. 사람들은 남이 얘기하는 걸 정확하게 안 듣는 것 같아요. 자기의 소리가 강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는 단어로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많이 쓰는 단어, 자기가 많이 듣는 단어, 자기가 많이 생각하는 단어, 그렇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뇌가. 그 사람 말대로 고지고지 안 듣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희한하게 귀가 안 들리잖아요. 이건 마음의 귀하고 이 몸의 귀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 제가 이렇게 쓴 걸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때로는 자기가 상처받기로 마음 먹고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한테 말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랬겠네. 안 들리니까. 그리고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막을 뚫고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했어요, 양쪽을. 그랬는데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하자마자 좋아지지가 않고 더 이상한 거예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1달 넘었거든요. 지금 소리 좀 많이 잘 들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욕하는 거 다 들려요. 욕하는 거, 뭐 수근수근 대는 거, 뭐 다 들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악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에 저는 좀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 말투, 이런 뭐 말 억양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커피숍 갔을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오전에 또 뭐 하나 뭐 먹으러 갔는데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겉은 친절한 척하지만 되게 형식적인 말투. 그러면 되게 좀 민감해가지고 살짝 좀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거 좀 기분 나빠해요? 아니면 그냥 무덤하게 그냥 갖다 주면 괜찮아요? 네, 저 목소리 자체가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기분 나빠해요! 어떤 사람이 기분 잘 나쁘냐면요, 잘 들리는 사람. 잘 들리는 사람이 기분도 빨리 상해하더라고요. 그럼 무던하게 안 들리는 사람은 그냥 아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신경을 써. 저렇게 살다 뒤지라고 놔두면 되지. 너 뭐 별걸 다 신경 쓴다.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더라니까요. 그쵸? 맞아. 그리고는 잘 자. 지금 이런 거 남편하고 싶었어. 나는 계속 생각하고 있어. 뭐야, 이 사람은 코 골고 자니까 더 열받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나만 밤새우고, 나만 예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좀 잘 그러더라고요. 잘 들리는 사람, 소리가 잘 들리는 사람, 뭐가 잘 보이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안 들리면 목소리를 크게 하더라고요. 그쵸? 목소리를 엄청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스나 식당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 은퇴하고 7년 내 모든 과정을 식당 안에 있는 사람한테 다 중계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요즘 경제 상황과 애랑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걸 계속 얘기해. 근데 그분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간단한 용어로 모니터 해야 된다 하잖아요.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게 나가요. 모자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안 들리면. 근데 너무 잘 들리는 사람, 너무 잘 보이는 사람은 여기에서 정신에 문제가 올 확률이 또 꽤 높더라고요. 여러분은 너무 잘 들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잘 안 들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스스로 한번 생각을 냉정하게 해봅시다. 강사님, 저는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말이. 그래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네요. 저한테 상처받았다고 하고. 근데 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건 네 운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든 분들은 진짜 심각한 분이 아니에요. 손 안 든 사람 중에 심각한 사람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인정도 안 하고 나 표현하기도 싫어. 지금 손 드신 분은 뭐 이렇게 들어도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강사님, 저는 쓸데없이 세밀하게 듣고 쓸데없이 잘 보는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도 제 눈치 보고 손 들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세밀하게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좀 더 많네요. 근데 제가 이거 수술을 하고 보니까
잘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냐면요. 여러분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럼 화가 많이 나요. 그리고 갑자기 화를 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 번 참았어요. 근데 착해서든 용기가 없어서든 선해서든 참다가 한 번에 말한 거더라고요. 오해를 많이 하고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 그러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나 10번 참아서 한 번 냈는데 왜 나한테 갑자기 화를 낸대? 그리고 또 이제 오해를 많이 하고 또 귀가 안 들리잖아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그러면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차원적인 거에 집중하다가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1차원적인 게 뭐예요? 먹고 또 먹고요. 그렇죠. 먹고 뭐 마시고 물건 사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버지는 음식을 되게 보통 사람보다 많이 원하셨거든요. 그리고 화투 치시고 그리고 테레비 보시고 딱 이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운동 좀 해라. 근데 운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귀가 안 들리면 운동하는 게 재미없어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공 던졌는데 타자가 치잖아요. 깡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캐치하는 지점으로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면 깡 했는데 소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오직 뭘로만 봐야 돼요? 눈으로만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공의 속도가 너무 빨라. 근데 소리가 들리면 깡 할 때 이 정도의 소리를 공감각적으로 파악해서 눈하고 동시에 해서 어디 지점에 가서 캐치볼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가 내면의 귀, 소리의 귀가 안 들리니까 내가 그 지점을 캐치를 잘 못하겠어. 소통의 그 지점을. 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남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캐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 안 들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귀도 안 들리면 병원에서 얼른 검진 받아보고, 마음의 귀가 안 들린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되냐면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스스로 알게 돼요. 나는 좀 마음의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거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나도 내 마음의 소리가 안 들리네. 그래서 나도 좀 힘든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1차적인 거에 더 시간과 돈을 많이 쓰게 된 거구나. 성공해져라, 유명해져라 그 말이 아니라 삶에는 조금 더 진한 재미가 있거든요. 이 재미라는 건 웃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집중하고 반복하고 깨닫고 감동받고 즐거워하는 그 삶의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1차적 쾌락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센 1차적 즐거움에 이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음식이든 술이든 담배든 계속 영상을 보는 거든 뭐 물건을 계속 사는 거든 그 무엇이든요. 꼭 저 만나면 질문하고 싶었던 분들 한두 분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혀 프로그램을 짜지 않고 꼭 해보고 싶어서. 제가 동생이랑 사이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안 좋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사건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뒤부터 연락을 끊었어요. 그냥 오죽했으면 부모님한테 호적을 파달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그냥 그러면 너네 둘이는 그냥 연락하지 말고 안 보고 살아라. 이게 어머니가 이제 처방해 주신 그게 결론이거든요. 이제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동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날 때쯤 동생은 지금 어디 조금 멀리 가 있어요. 네, 가 있는데 며칠 전에 편지 한 통을 어머니 통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열기가 되게 겁이 나는 것보다 제가 이걸 열었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줘야 되고 마음에 담을 쌓아놨던 그 동생의 그 형제애가 그냥 다시 생겨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열었을 때 과연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가 올까? 이런 복합적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 동생이 누나한테 보낸 거예요? 네. 그걸 안 읽어봤다고요? 네. 그게 이제 한 달 다 돼 갑니다. 동생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몇 살 차이요? 3살 털 아래. 3살 아래. 네네. 그러면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에 가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주도는 방지턱이 엄청 많아요, 시골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짜 방지턱이 있거든요. 그림만 그려놓은 거. 그것도 진짜 방지턱인 줄 알고 조심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려움은 대부분 가짜 방지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나가 느끼는 그 두려움은 대부분 허상이거나 실상과 모양이 되게 달라요. 이 얘기를 하고 제가 너무 감동스럽네요. 대부분의 두려움은 그려진 방지턱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모양이 되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계속 이상하게 변형이 언제 되냐면 마주치지 않으면 얘가 계속 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생님을 계속 괴롭혀. 귀신이 되어서. 지금 그 귀신에게 괴롭힘 당한 지 한 달이 넘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일 하다가도 자꾸 그 생각이 나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괴물이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엔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커지는 걸 느꼈죠? 지금 매 순간에도 계속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는데 행동이 잘 안 움직여져요. 네. 얼른 마주치세요. 용기를 내서. 용기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용기를 내서 마주치는 게 아니라 마주치면 생기는 게 또 용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나에게도 가족이라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 시간대가 온 것처럼 동생에게도 아마 환경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동생도 그때가 아마 된 걸 거예요. 동생한테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니까 아직 마음의 준비도 필요할 거고. 그 마음의 준비를 영상 메시지로 합시다. 동생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하고 내가 마주친다고 생각하고. 이제 누나 동생 하자. 감사합니다. 각기 다양한 사정이 있지만 생각으로 생각을 잡을 수 없으니 오늘은 많은 얘기 들었으니까 더 이상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는 몸을 써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양말 벗고 동네 개천 30km. 어쩌면 지금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가 이만큼 애쓰고 고민하고 영혼을 갈아먹을 일은 아닐지도 모를 겁니다. 삶의 이런 시기를 저도 여러분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엄마가 결혼하고 사는 걸 보면서 결혼 얼른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보고. 근데 문제는 아빠가 갑자기 가셔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없는 건지 늦추는 건지. 아,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난 아빠가 좋고 우리 집안의 느낌이 좋은데 뭔가 준비를 해도 힘든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시술 받다가 아, 심장 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엄청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빠라면 제 딸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서 더 소중한 거니까. 피아노를 쳤다가 사진을 좀 게임, 연극 영화과에 가긴 갔으나 음악을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그 돈은 저희 돈으로 하고 있죠. 매우 현실적인 엽서가 왔습니다. 99년 아들 의대를 진학하셨답니다. 00년 아들 치대를 진학하셨답니다. 강남에서 교육 하나 바라보고 자녀를 키운 다둥이 엄마랍니다. 03년생 딸이 연극영화과를 진학했는데 자기 길이 아닌 것 같다며 휴학을 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을 모두 말하려 하지 말라고, 그건 엄마 욕심이라고. 딸과 친해지고 싶은데 무건수행 중이랍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무건수행 중이신 스님 어디 계실까요? 처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결혼 기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결혼 기일? 옛날에 너무 좋아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 뭐 저렇게 신혼여행 갔다 오신 분한테 너무 해드리고 싶은 말이었는데 아니,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지금 행복의 지금 축제인데 지금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 네. 네, 그냥 다른 말만 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제 딸한테 집중해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 사실 너무 같이 오고 싶었어요, 딸한테. 그래서 딸하고. 일단은 둘은 예매를 했고 막판에 한 자리가 남은 게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했더니 자기는 오늘 뭐 무용 또 간다고. 오빠들이 되게 잘 됐으니까 뭐 얘도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셋째가 되게 그 진로를 헤맸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피아노를 쳤다가 그 어깨가 좀 아파서 수술을 해서 또 그때도 꿈이 한번 어그러졌고, 그리고 또 이제 사진을 좀 배워보게 했더니만 또 그때 입시가 뭐가 겹쳤는데 어느 학교 그 사진학과가 고등학교가 그게 없어진 거예요, 딱. 그래서 또 다시 헤매다가 그러다 결국 게임 중독에 빠져서 거의 몇 년을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을 잠깐 갔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영어도 배워오고 예쁜 딸로 키우고 싶었는데 그 홈스테이에서 영어를 안 배우고 경상도 사투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딸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연극영화과에 가긴 갔으나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음악을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음악 학원을 다니는 것 같고, 또 무슨 또 오스트리아에서 무슨 무용 페스티벌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준비하고 있고. 그 돈은 뭘로 합니까? 저희 돈으로 하고 있죠. 저희 셋째 아이의 주장은 그거예요. 네가 낳았으니 나를 책임져라. 그 아이는 누구를 닮았나요? 그러니까 이런 내면 세계가 아버님을 닮았나요? 아버님을 닮은 거예요? 아버님을 닮았어요. 지금 어머니는 고개를, 종자들이.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자, 근데 이제 지금 서로 기질이 되게 다르잖아요. 첫째, 둘째는 어머니를 닮았습니까? 내면 세계나 이런 정신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해요. 말이 잘 통하고, 셋째는 아버님을 닮으셨고. 그 맞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아버님은 그러면은 그런 쪽 직업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아버님은 그 기질을 갖고 태어났지만 아버님은 되게 사회에 이렇게 좀 정규적인 좀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아버님은 본인 안에 그런 내가 좀 이런 전통적인 프레임 말고 내가 있는데 그거를 마이크 한번 아버님한테 주시고, 그걸 언제 아셨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는 것 쪽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대학교 가서 뭐 데모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하면서 아 이게 여태까지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고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그걸로 결국 일이 되진 않으신 거죠? 네. 그래도 그냥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직업을 택한 뭐 그런. 그러면 아버님 안에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를 느끼고 아 이게 있는데 그걸 지금도 느끼시는 거죠? 네. 그거를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나오려고 하면 조져버리고 그렇게 한 건가요? 많이 네, 그랬어요. 좋습니다. 여기가 약간 저기 그 이혼하기 전에 숙려 기간을 갖는 데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드는데요. 뭐 이런 솔직한 거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님은 언뜻 봐도 듣기에만 봐도 따님은 이제 그 오빠하고 다른 기질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요, 그 예능이나 이런 쪽 세계에서는요,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죽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죽어야 제자가 살아요. 그리고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살아요. 그래서 부모의 자아가 강한 집안에서는 그 아이들이 숨을 잘 못 쉬더라고요. 그러면 부모의 자아라는 게 뭐냐? 그건 부모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명확한 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돼요. 그리고 부모가 내가 너무 힘들어 봤으니 니네는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게 해서 니네한테 다 몰빵할 거야. 난 니네 잘 되는 거 보는 게 내 기쁨이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anyway,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런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기질이 강한 인간들은 부모가 죽거나 스승이 죽어야 잘 되더라고요. 그 터에서. 그러면 여기서 죽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뒤져라 하고는 다릅니다. 뒤져라는 이게 다이. 그거는 다이고 그게 아니라 부모의 자아가 사라질수록 그 창조적 아이들의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제도권에서 공부를 한 번도 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고도 나왔고 대학도 떨어졌고 전문대도 재수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네 머리에는 똥이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1살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엄마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렵게 음악대학을 들어갔는데 예고 나온 애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난 공고 나왔는데. 걔네들 피아노 치다가 왔는데 저만 납땜하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열등감이 엄청 폭발하더라고요. 멋지게 해병대를 간 게 아니라 도망가듯이 해병대로 숨은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에 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자를 사귀었어요. 22살 이쯤에. 걔는 교대 4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대할 쯤에. 창호가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나 임용되면 바로 결혼했으면 좋겠대. 근데 엄마가 너 제대하면 뭐 할 거니?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전제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용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저 샵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1994년에는 남자가 미용을 하면 뒤에서 손가락질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나 전문대라도 가서 쟤랑 얼추라도 맞춰야 되나 이러는데 전문대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서 걔가 창호가 너 뭐 할 거냐? 엄마가 한번 보고 싶대. 그래서 제가 나 미용하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창호가 넌 잘할 것 같으니까 해봐.
나를 낳은 엄마도 나에게 똥멍청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자기랑 결혼할 수도 있는 존재인데 그거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믿어준다는 기억이었어요. 저는 결국 그 친구랑 이제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제 더 예쁜 애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 얼굴 기억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그때의 느낌은 지금도 소름 돋게 기억나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거. 나 능력 없을 때. 나도 나를 안 믿는데. 저는 그게 사회와 부모가 하시면 좋을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따님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만약에 큰오빠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 진짜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해, 알바해서. 근데 오빠가 돈 버니까 반은 대줄게. 근데 반은 네가 해. 그리고 네가 알바해서 반 할 거 아니면 결국 네 거 안 되니까 하지 마. 근데 오빠가 요즘 병원에서 일해서 오빠도 힘들게 버는데 오빠가 반 대줄게. 근데 네 뼈에 힘 들어가려면, 너 레슨 받는 거 늦게 되려면 사실 네가 100% 해야 돼. 너 이제 성인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할 거면 너 무대에서 다 날아가. 근데 오빠가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는 형제 자매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엄마 몰래 반 대줄게. 제가 오빠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부모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네가 너를 안 도와주면 너 무대에서 다 날아간다니까. 이제 아이는 오빠랑 이미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노선을 달리해야 돼요. 그렇다면 최대한 아이를 도와주는 건 뭐냐? 관여하지 않는 거죠. 그게 딸을 가장 잘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라면 엄마, 아빠 아니면 이제 형님, 누나 뻘이니까 매형 100%는 돈 주지 마세요. 그러면 애 더 못 찾습니다. 서로 협상해서 네가 성인이니까 너 몇 프로 네가 벌어서 할래? 부모가 아무리 도와줘도 예술 안 되거든요. 예술은 자기가 자기를 도와줘야 돼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말고 아이의 인생에서 내가 손을 좀 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한 기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이도 잘 되고 엄마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꾸 와서 우리 애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피곤해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제가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어머니께서 딸한테 메시지 한번 하시고 오늘 콘서트 마치시죠. 수민아, 선생님이 네가 돈 벌어서 하래. 기다릴게. 네, 고맙습니다. 남자와 동등하고 싶거나 여자와 동등하고 싶은 대상이라면 헤어지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난 자기랑 동등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손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윤동주의 십자가. 첨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고 싶지 않아. 내가 오른팔이면 너도 찍혀야 돼. 왼팔. 그게 동등해! 왜 나만 찍혀 이 새끼야! 이런 사람하고는 연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고 내가 그 남자의 슬픔을 봤는데 내 등에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은 남자랑 사귀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덕질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다른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죠. 영화도 찍으시고 방송도 하시니까. 와, 저는 귀신 안 나오는데 무서운 느낌은 처음이에요. 진짜 사랑은
연예인 덕질 5년 차입니다. 덕질하면서 노숙, 차박, 외박, 숙박업소까지 전전하며 즐거운 덕질이었지만 이제는 현타가 와서 좀 쉬고 있어요. 그러나 덕질은 덕질을 낳는다고 또 다른 분에게 눈이 돌아가 새로운 분에게 덕질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존 원픽 연예인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덕질이라는 게 뭐예요? 연예인 쫓아다니는. 연예인 쫓아다니는 거. 그게 덕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노숙하고 차박 이걸 막 한 거예요? 그 사람 보려고? 네. 아, 그 누구였어요? 장민호. 장민호? 그 트로트 가수분? 네. 지금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덕질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다른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죠. 영화도 찍으시고 방송도 하시니까. 그 아까 미국에서 오신 분 총 혹시 갖고 왔어요? 총? 나 하나만 사서 보내줄 수 있어요? 나를 지켜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이 덕질이라는 게 사랑인가요? 어떤 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랑하는 거죠? 사랑, 존경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랑도 있고 존경도 있고 존경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아, 다 있어요. 아. 와, 저는 귀신 안 나오는데 무서운 느낌은 처음이에요. 보통은 귀신이 이렇게 나와야 무섭잖아요. 근데 나 이거 처음이네. 근데 왜 5년 덕질하다가 그만하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고요. 전국으로 다 다니면서 뭐 하루 전날 가서 기다리고 예, 끝나면 또 잠깐 보려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제가 뭐 하루 전에 가서 기다렸지만 고작 보는 시간은 한 20분? 20분? 네. 팬들 간의 그런 질투? 소통 이런 것도 힘들고 해서 현타가 왔습니다. 아, 돈도 많이 쓰고요. 돈은 뭐에다 쓰는 거예요? 뭐 숙박도 있고 차량 유지비도 있고 뭐 콘서트 그다음에 무슨 팬 사인회 그리고 광고 찍으시면 그 물건 다 사야 되고 근데 지금 싱글이셔요?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습니다. 아이는 없는. 아이 있어요. 내가 좀 남편하고 아이한테 조금 해야 할 시간을 못 하고 그 덕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다 좀 내가 마무리 짓고 또 그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다 하고 그리고 아이랑 같이 시작한 덕질이기 때문에 아이랑 같이 이제 그 콘서트 같은 데 네. 갖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남편분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그래 그 취미이고 당신의 또 그거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편이에요? 아니면은 또 다른 가정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저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 정말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또 다른 데 또 오면 저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 저 정말 신청할 거고요. 제가 전국 콘서트를 하잖아요. 근데 한동안 모든 지역을 따라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좀 표정이 이래. 근데 저는 사실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솔직히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는 그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뭐 그럼 또 어떤 여성분은 또 제주도에 제가 한 달에 며칠 지내는데 거기 주소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면 제가 보기엔 이게 되게 위험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계속 지속되려면 제가 보기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전혀 안 하는 곳으로 가는 것,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역할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자기의 이름으로 가는 것, 그 공간과 그 시간과 그 관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종갓집 며느리 역할을 잘하려면 그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그 여성의 이름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공간으로 찾아와 버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차 출동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딱 알고 봤는데 주소가
제가 이사 온 곳 옆으로 이사 온 거예요. 진짜 덕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 막 이렇게 뭐 선물 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콘서트나 뭐 끝나면 뭐 선물들을 주시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써 있어. 진짜 그 사람을 위한다면 뭐는 쓰면 안 돼요? 전화번호 쓰면 안 되죠. 그냥 돈만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화번호 없이 그냥 한 5,000원씩 이렇게. 왜냐면 그 번호를 받으면 이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걸기에도 그렇고 안 걸어도 그렇고 이게 뭘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막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지 않아도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있는데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 얼굴 기억 못 한다고요. 예뻐야만 기억해요. 딱 알츠하이머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도 기억 못 하게 되잖아요. 지금 기억할 수 있는 얼굴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덕질하는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배워가야죠. 진짜 사랑은 제가 보기에 배워가야 할 덕목들이 더 많은데 막 어찌 할 바를 몰라서 이게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사실은 그게 사랑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이루고 싶은데도 그러지 않는 자기를 볼 때 우리는 내가 저 대상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 덕질을 하지 말고 사랑을 하자. 사랑을 너무 우리 외부의 대상에게서만 찾지 말고 나와 나로서부터 좀 찾는 지분을 좀 더 가져보면 어떠냐. 우리가 너무 목마르면 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마셔버리잖아요. 그리고 물 맥혀버려. 그 원리라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하면 우리는 남을 엄청 사랑하는 거로 내가 사랑한다고 느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외부의 그 사람에게서 반 정도는 나로 이렇게 돌려보자.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너무 외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더 사랑하는지도 모르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 말고 다른 사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41살 여자 워킹맘입니다. 결혼한 지 6년 넘었고요. 아이가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도 크지만 아이가 있어서 행복은 합니다. 근데 저희 친정 집안 식구들, 엄마 아빠를 보면 화가 많습니다. 그런 화가 저한테도 너무 많은지 신랑한테 유독 화를 많이 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없을 때는 괜찮은데 집에 오고 생활하다 보면 말투가 화라서 고민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어려서 부모님이 서로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거나 자녀에게 화를 많이 냈어요? 많이 받기도 했고.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지금 계세요? 네. 두 분이 같이 사세요? 아니면은 일단은 같이 사는데 일단은 뭐예요? 서류상으로는 아. 이혼이 되어 있는데 아, 어떻게 이제 작년에 여동생이 너무 어려운 거면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늘나라 갔는데 여동생이 몇 살 터울이었어요? 여동생 한 살이요. 한 살? 아파서? 네. 어.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동생 그렇게 되고 나서 따로 사시다가 다시 이제 엄마가 다시 들어오게 되셨어요. 아빠도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고 해서 지금 같이 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싸우는 모습 그리고 이제 뭐 엄마가 이제 좀 많이 다치기도 했던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자꾸 신랑한테 화내고 아이한테도 화낼 때도 있고. 그 화를 내는 거는 타당한 화예요? 아니면 시간 지나 보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은 아닌데 내가 남편한테 화를 막 냈네 싶은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아, 돌이켜 보면은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을 제가 남편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운동도 하고 싶고 하는데 자꾸 그게 절 못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신랑만 보이면은 나는 왜 지금 아이만 봐야 되고 주 양육자가 저다 보니까 신랑은 이제 들어오면 제가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저랑 안 맞게 되니까 자꾸 하나하나 제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투는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는 아닌데 이렇게 말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신랑한테? 이렇게는 안 하고 그럼 어떤 식으로 포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남편한테 자기야 내가 주 양육자잖아. 근데 자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좀 받은 화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화가 나. 이렇게 말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가요? 약간 명령조로 얘기. 명령조로? 네. 그래서 저보고 신랑이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직업군인인데 아, 호임도 아닌데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하냐고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 신랑은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상사요. 상사면은 되게 높으신 계급인데 상사님한테 그따구로 말을 명령조로 상사면은 장군님들도 말 존대하거든요. 네. 이렇게 박상사, 김상사 이렇게 안 하거든요. 뭐 어떻게 선임 하사님 그거 하셨어요? 그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와이프가 한두 번 말할 때 들으라고 했지 왜 말을 못 알아먹어? 이렇게 했어요, 솔직히. 네. 애한테도요? 아이한테는 그렇게 덜해요? 하진 않는데 아, 남편한테 받은 그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가끔 풀 때가 있어요. 그냥 심하게는 아닌데 그냥 별거 아닌데 말 안 듣는 건 당연한 건데 아. 말 안 듣는 거 가지고 왜 한두 번 얘기하면은 들어야지 왜 또 그거 너는 제가 강연에서 하는 말인데 한두 번 얘기할 때 들으라고 그랬지. 너 엄마가 왜 똑같은 얘기하게 해? 엄마 성격 알아 몰라?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닌 거라고 그랬어. 엄마는 성격 자체가 그런 걸 너무 싫어해. 알았어? 마지막에 뱀도 나와요? 뱀도 나온대. 아이한테 화내는 건 아닌데 자꾸 끝에다가 그 뱀소리를 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진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계속 습관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화를 정말 저도 인제 줄이고 싶은데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아,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이런 뭔가 살짝 보이는 때가 있어요. 살짝. 근데 지금 어떤 게 보였냐면 아이가 몇 학년이죠? 지금 5살이에요. 그럼 아이가 5살보다는 좀 더 됐는데 이제 그 군인 아빠하고 애가 이제 새엄마를 만나서 되게 밝게 웃는 모습 그런 게 보이거든요. 막 이렇게 막 사실 제가 이제 되게 비슷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엄마가 아빠한테 화를 내고 아빠가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절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빠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도 반인륜적인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3년 전에. 근데 그 문제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살아계셨을 때는 돌아가셔야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셨는데도 문제가 안 끝나면 어떻게 해야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직 부활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빠가 부활을 했는데 엄마가 또 화를 내. 왜 부활했냐고. 그러면 또 머리가 아프잖아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아빠랑 싸워서 엄마가 너무 힘들다 그러더니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아빠가 없어서 힘들대요.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그물에 걸린 새와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걸 계속 생각하니까 저는 이 증상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럼 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불안하고 공포해.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좀 디스크로 오고 그게 이제 뇌로 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 지금 왼쪽 귀가 거의 안 들리거든요.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수술 한 번 한 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을 많이 하면 이게 지금 거의 안 들려요, 왼쪽. 그래서 계속 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는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지만 여기는 안 들려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말은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이게? 이 해외에서 오시고 멀리에서 오시고. 근데 제가 그러면은 이 와중에서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1번,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운동. 마음으로 마음을 잘 못 잡거든요. 생각으로 생각이 잘 안 잡혀요. 너무 복잡하고 이게 너무 깊숙이 타고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 무조건 운동. 근데 그 운동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헬스장 가서 하고, 그거는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사실 제일 좋은 건 PT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 몸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운동하게 나를 넣어놓는 것. 이게 안 되면 시간이라도 내가 하루에 집에서든 집 앞 가까운 데서든 일정 시간 정해놓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한 게 나중에 선생님을 지켜줄 거예요. 심장이 좀 헐떡거리고 땀날 만큼 해야 돼. 죽을 각오로 운동을 하자. 그리고 도움이 되시는 강연이나 책을 보자. 제 강연이든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화가 났네. 내가 그렇게 해서 슬픔이 많아졌네. 내가 그렇게 해서 나도 원치 않게 남을 괴롭히게 돼 있네. 제가 작은 선물을 드릴게요. 그 10월에 한 번 더 그냥 여기 오셔서 저희 PD님한테 얼굴 아니까 저번 달에 초대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오시고, 만약에 남편하고 아이하고 같이 올 수 있다 그러면 같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할래요? 아니면 남편한테 할래요? 아니면 우리를 먼저 떠난 동생한테 할래요? 동생한테 할게요. 그래요. 그럼 동생 이름 부르고 동생한테 짧게라도 꼭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은희야, 엄마 아빠랑 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고 돈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쓰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위에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지내는 거 잘 지켜봐줘. 잘 지내. 남자와 동등하고 싶거나 여자와 동등하고 싶은 대상이라면 헤어지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난 자기랑 동등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손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윤동주의 십자가. 첨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아. 내가 오른팔이면 너도 찍혀야 돼. 왼팔. 그게 동등해. 왜 나만 찍혀 이 새끼야. 이런 사람하고는 연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고, 내가 그 남자의 슬픔을 봤는데 내 등에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은 남자랑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앞모습 말고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 결국은 상대방이랑 결혼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애정과 저는 결혼한다고 봐요.